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뉴캐슬이 시티를 홈으로 불러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뉴캐슬은 오늘 어떻게 보면 평소에 걱정거리였던 풀백들을 루이솔과 리브라멘토 이렇게 젊은 선수들로 구성해오면서 A매치 기간 이후에 칼을 제대로 갈고 온 모습이 있었고요. 시티는 그동안 잘 되던 베스트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뉴캐슬 전통적인 3미들의 그런 플레이와 시티 3미들의 대결도 재밌었고요. 감독들의 에너지 관리와 전술 싸움 이런 것들도 재밌었는데요. 제가 느낀 경기 포인트는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뉴캐슬은 평소에 홈 경기를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높은 라인의 전방 압박을 준비해 왔습니다. 뉴캐슬 홈에서 자주 펼쳐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백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높은 라인의 압박을 구성했습니다. 지금도 파비안 셰어가 셰르키를 따라올 만큼 매우 높이까지 올라왔고요. 앞쪽에서 전방 압박할 때 자기가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든 상관없이 끝까지 내려가주면서 압박에 구멍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 강도는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뉴캐슬이 초반에 체력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충분할 때 압박을 쏟아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뉴캐슬 입장에서는 홀란드 쪽 리스크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센터백까지 높이 올렸다가 시티가 만약에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한다고 했을 때는 요즘 폼 좋은 홀란드한테 공략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닉 포프의 나와주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닉 포프가 적절한 때에 잘 나와주면서 흔히 말하는 스위핑 능력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수비를 진행했는데요. 전방 압박이 상대 진영에서의 수비 형태라고 하면 자기 진영으로 시티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4-5-1 형태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4-5-1 내지는 5-4-1을 구성할 때는 최후방 라인과 두 번째 라인에 간격을 좀 좁혀서 상대가 아예 내려오는 거를 버스 세우는 것처럼 해서 막는 그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뉴캐슬은 다른 팀과 조금 다른 점이 2선과 최후방 라인의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2선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 놓고요. 특히나 가운데 3명의 미드필더가 패스기를 막는 것에 집중하면서 가운데 공간으로는 공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최대한 사이드 쪽으로 돌려서 빠져나가게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이런 수비 형태에서는 굳이 시티의 공을 뺏으려고 나간다고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뭐 공이 니코 곤잘레스한테 갔을 때 그냥 곤잘레스가 편하게 앞으로 못 돌아서게끔 밀어내는 정도로만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최후방 라인과 2선 사이에 공간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티는 저 공간으로 공을 얼마나 많은 빈도로 집어넣느냐 이게 이번 게임의 핵심이었거든요. 저기다 공 집어넣으면 바로 센터백과 대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지 그래서 뭐 포든이나 베실바 그리고 센터백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저 안으로 집어넣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시티가 실제로 그런 약점들을 공략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1에서 앞쪽에 있는 5가 패스기를 막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특히나 가운데 쪽에 미드필더 3명이나 뒀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일만큼은 뉴캐슬이 막았어야 했어요. 근데 시티도 그런 것들을 영리하게 공을 돌리면서 빈틈을 잘 찾아냈고 또 여기서는 도쿠가 리시버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오늘 도쿠는 사이드에서 공을 받아서 뭐 마지막 드리블을 치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가운데 쪽으로 개입해주면서 저렇게 공을 받아주는 리시버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도쿠가 아예 측면 쪽으로 빠져있기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측면 쪽으로 넓게 빠져있는 선수는 니코 오라일리가 되겠죠. 시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지선다를 거는 거예요. 야, 너 리브라멘토 도쿠 안 따라와? 그러면 도쿠한테 주고 리브라멘토 너 지금 도쿠 따라서 안으로 들어왔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라일리한테 한 방으로 찌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지선다를 거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쿠가 상당히 영리하게 움직였고요. 지금도 공 받고 저 사이 공간에서 돌아서면서 포든이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쿠가 공을 밀어주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쿠가 요새는 단독 돌파만 되는 선수가 아니고 지금처럼 플레이메이킹도 어느 정도 잘해주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오른쪽에서는 포든도 되게 잘하잖아요. 저런 포켓 공간 사이로 들어가서 공 받고 돌아서고 플레이메이킹. 그래서 시티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이러한 쌍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위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쿠가 이런 식으로 찔러줬는데 문제는 골 결정력이었죠. 포든이 이런 기회에서 오늘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뉴캐슬이 자기의 진영이 아니고 상대 진영일 때는 전방 압박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로 이제 뉴캐슬의 제1 목표가 되는 선수들은 가운데 있는 미드필더들일 거란 말이죠. 니코 곤잘레스라든지 베르나르도 실바, 필 포든, 뭐 가운데로 들어온 셰르키 뭐 이런 선수들이 될 것 같은데 또 이때를 노려서 도쿠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골키퍼의 공을 한 번에 받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티는 뉴캐슬에게 수싸움을 거는 거예요. 보통 도쿠의 맨투맨은 오른쪽 풀백 리브라멘토로 계획하고 나왔을 거고, 너 리브라멘토 여기까지 따라올래 말래? 안 따라와? 오케이, 도쿠 풀이니까 도쿠 가운데에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왔을 때는 또 오라일리가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역시 이지선다를 거는 건데, 오늘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리브라멘토가 도쿠를 가운데까지 따라 나온 판단이 되게 위험한 판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판단인데, 그렇게 되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더 먼저 택할 거니까 리브라멘토가 여기까지 따라오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쿠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공을 받는 장면들이 꽤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도쿠 폼을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볼 운반하는 건 너무 잘하죠. 그래서 볼 운반해서 앞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홀란드에게 연결하면서 슈팅의 기점까지 됐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창 끝을 맡은 선수, 뭐 포든이나 홀란드 같은 선수의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티가 비록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게임 플랜 자체가 무너져서 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시티의 공격 작업은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괜찮았던 장면들이 있었죠. 시티가 오늘 이제 한 골을 넣었는데 사실 전반전을 무득점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전반전에 기대 득점 값이 2.05예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2개 정도, 뭐 2개는 아니더라도 1개 정도는 들어갔어야 하는 그런 찬스들이었거든요. 그럼 뉴캐슬 원정에서 앞선 채로 후반전을 맞이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오늘 시티의 결정력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단 닉 포프 자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았고 선방 능력이 아주 뛰어났고요. 홀란도 우리가 워낙 여태까지 홀란이 잘하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요. 포든 역시 오늘은 뭔가 그 타점이 안 맞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0점이 잘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티가 자신들이 온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그 대가를 받은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시티가 게임을 잡을 수 있는 순간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뉴캐슬도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전방 압박이라는 것 자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위쪽에 많은 숫자들을 배치하면서 웬만해서는 상대가 공을 앞으로 제대로 못 빼게 만든다든지 거기서 뺏어서 바로 득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그랬을 때는 당연히 시티한테 뒷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뒷공간을 절묘하게 노릴 수 있는 폼이 바짝 올라있는 도쿠와 홀란드를 보유한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티 선수들도 그 기대치에 맞게 찌르기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저는 뭐 이런 상황을 거의 세미 1대1 그 이상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홀란과 센터백들의 개인 기량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치하우가 오늘 진짜 침착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홀란드 상대로 1대1 상황에서 잘 벗겨지지 않았고, 뭐 슈팅을 허용하더라도 최대한 각을 바깥쪽으로 몰아내면서 침착한 수비를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뉴캐슬한테는 버틸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시티만 공격을 한 건 아니에요. 뉴캐슬 역시 역습으로 빠른 공격을 시도했었거든요. 이제 시티는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이 도쿠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 리시버 역할을 했다면 오늘 뉴캐슬은 윙어를 전통적으로 사이드 넓게 벌리면서 발빠른 머피나 반스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의 미드필더들은 윙어들한테 공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제가 뉴캐슬 미드필더들이 좋았을 때 항상 인상적인 부분이 공을 잡고 앞에 슬쩍 보고 그 다음에 그 때리는 데까지의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머피, 고든, 이삭 이런 선수들이
한 번에 피니싱을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 미드필더들이 한 번에 오픈하고 이렇게 머피 같은 선수가 받아서 가운데 볼테마데한테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볼테마데도 저는 볼 때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볼테마데 생각보다 스피드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전임자 이삭에 비해서는 스피드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덩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의 스피드는 충분히 지니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볼테마데도 이런 뉴캐슬의 한방 역습에 기여를 해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뉴캐슬의 풀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이스 홀과 리브라멘토의 복귀가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시티의 측면 에너지를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티가 최근에는 2선은 뭐 거의 회전문처럼 여러 명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진짜 분주하게 자리를 바꾸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백들이 높게 올라가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풀백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매치업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사이드에 높게 올라오는 풀백도 견제를 해야 되고 본인들이 또 올라가서 공격할 때는 오버래핑도 뛰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뉴캐슬의 젊은 풀백들이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준 것 같아요. 리브라멘토, 루이스홀 둘 다 주고 계속해서 앞쪽으로 뛰어가려는 그런 스탠스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시티를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덴번과 트리피어였으면 저는 속도 감당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전진과 백업 이런 것들이 좀 깔끔했고요. 뉴캐슬의 첫 골 과정 한번 볼게요. 이게 뉴캐슬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공입니다. 그러니까 뉴캐슬이 롱볼을 때렸거든요. 그리고 롱볼 후에 떨어지는 세컨볼이 시티 미드필더가 아니라 뉴캐슬 미드필더 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진 상황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두 명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거의 6명이 그 두 명의 미드필더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 두 명의 미드필더가 공을 전진시킨다. 그러면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근데 뉴캐슬의 미드필더가 그걸 해내죠. 그렇게 되면서 시티의 최후방 포백과 바로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마랑이스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렇게 되면서 반스의 깔끔한 마무리가 뉴캐슬의 첫 골이 됩니다. 이런 장면이 되게 효과적이었던 게 저는 리버풀과의 리그컵 결승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롱볼 후 세컨볼 싸움 할 때 경합에서 뉴캐슬 가운데 미드필더들이 다 이겨줬어요. 오늘 경기도 결국 이런 거 득점하는 장면에서는 세컨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뉴캐슬의 이 단단한 허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싸움이 가능하다라는 걸 느꼈고 시티 입장에서는 그 전에 충분히 앞서 나갈 기회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이런 스노우볼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뉴캐슬의 두 번째 골은 상황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세컨볼 싸움에서 또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지금 크로스를 머피가 올렸는데 머피가 올리기 전에 이 통통 튀는 볼을 시티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피의 크로스 상황이 나왔고요. 그 크로스가 올라간 곳은 그러니까 도착한 곳은 볼테마데의 머리였고요. 볼테마데가 거의 오라일리 머리 한 3개 위 정도는 뛰어버립니다. 정말 압도적인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혼전 상황 속에서 뭐 기마랑이스, 반스 이런 선수들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대1이 돼버렸고 시티 입장에서는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처리가 잘 안 됐던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시티가 명백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뉴캐슬이 잘한 면도 있고 저런 세컨볼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티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결과값을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좀 운이 없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기회가 있었을 때 넣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발전적이겠죠. 어쨌든 저런 경합 상황이나 이런 데서의 경쟁력에서 뉴캐슬이 더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기였고요. 간단 선수 평가를 하자면 일단 시티는 돈나룸마입니다. 오늘 일단 양팀 골키퍼들이 다 잘했어요. 근데 돈나룸마가 정말 안정적이었고 슈퍼 세이브도 거의 한 2-3개 있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헤더하는 것 같은 거 막는 거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고요. 돈나룸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로 가져와 볼 수 있었는데 시티 입장에서는 아쉬운 경기가 됐고
있고 포든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골 결정력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홀란드 역시 기대치보다는 살짝 아쉬운 골 결정력이었습니다. 사실 홀란드 그리고 그 다음에 수비수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홀란드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패배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테마데 제공권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덴번이 퇴장으로 못 나온 상황에서 뉴캐슬의 높이를 또 채워줄 선수가 필요했었는데 볼테마데 혼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보여줬었고, 세트피스에서 또 덴번이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위력적일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볼테마데 뉴캐슬 와서 적응기 없이 되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치아우입니다. 사실 뉴캐슬의 어떻게 보면 스쿼드의 빈틈 내지는 단점이 수비수들이 좀 나이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린 선수 내지는 전성기 나이의 선수를 원했었는데 치아우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뭐 리그에서 거의 가장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맨시티 상대로 이런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뉴캐슬 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비력도 깔끔했고 저는 전개에서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을 잘 앞쪽으로 뽑아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굳이 무리한 곳은 안 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3미들, 에너지 유지된 뉴캐슬의 3미들은 정말 무섭다라는 걸 느꼈고요. 간단 경기 총평을 해보자면 승리팀 뉴캐슬은 역설적으로 저는 키퍼와 센터백의 공헌도가 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뉴캐슬이 추구하는 모델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건 무실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버텨준 키퍼와 센터백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이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방 압박가는 강도가 본인들보다 체급 약한 팀 상대할 때보다는 많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상황을 잘 보면서 에너지를 썼던 것 같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쓴 게 결국에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는 전체적인 경기 운영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격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사실 선수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매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는 사실 교체 선수들이 조금 활약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그림까지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티의 다음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티는 어려운 일정 끝내고 승점을 챙길 수 있는 4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최근에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고요. 리즈 강등권 경쟁하고 있고요. 풀럼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썬덜랜드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시티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레알 마드리드전 지는 건 물론 안 좋겠지만 꼭 이겨야 된다는 부담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진 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펼쳐지는 4연전 승점을 잘 누적을 해줘야 됩니다. 1위인 아스날, 바이에른 뮌헨 첼시와의 경기 있고요. 2위인 첼시, 바르셀로나, 아스날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팀이라서 저런 일정 속에서 시티가 승점을 계속해서 챙겨준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시티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시티가 승점 역전으로 1위를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시티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사실 이겼으면 상당히 아스날을 압박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시티는 저 4연전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